국내 증시 어제도 빨갛게 마감했습니다. 8월의 빅 이벤트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금요일부터 연이어 켜진 빨간불에 다소 회복세로 돌아서나 싶지만요. 전체적인 거래량은 또 줄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분산 투자하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갈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테마성 이벤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OCP 서밋과 또 삼성 SDS의 리얼 서밋이 개최됩니다. 데이터 센터와 또 오픈 AI 관련주들 흐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시장 확산에 조금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코스닥 770선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 또 살짝 밀리면서 다시 76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들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623억 원, 외인이 69억 원을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한테서 625억 원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사이에서 팔자세가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한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50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이 318억 원, 기관이 107억 원을 양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소폭 올랐었는데요. 다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률이 크진 않고요. SK하이닉스는 1% 정도 떨어지면서 1,900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4,000원, 17만 2천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크게 점핑했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 위로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보합에 머물다가 약간 1,000원 정도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40만 원 위에서 매매가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약세 나타났는데 오늘도 그 부진한 흐름이 살짝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크게 잡히진 않고 있는데요. 3,000원 빠지면서 96만 2천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어제도 3% 넘게 밀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3% 떨어지고 있습니다. 8,000원 빠지면서 23만 8천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우는 오늘 삼성전자와 달리 빨간불을 켜줬지만요.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6만 원 턱걸이 중입니다. 셀트리온도 조금 올랐습니다. 1,500원 뛰어서 19만 8,600원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어제 밀리면서 20만 원 선을 내어줬는데 오늘도 또 밀리면서 오늘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다시 20만 원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기아는 현대와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아는 보합이었는데요. 현대차가 밀리면서 오늘 같이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 넘게 밀리면서 3,700원 빠진 모습이네요. 하지만 아직 10만 원 지지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신한지주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포스코홀딩스가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 자리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가면서 1,000원 뛰었습니다. 36만 1,000원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순위권 2위로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이 1위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LB가 4위, 에코프로가 3위 이렇게 해서 1, 3, 5위를 각각 2차 전지주들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 떨어지면서 2,800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1위 자리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어제 18만 원 위로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빠지면서 다시 18만 원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장중에 다시 터치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알테오젠 오늘 올라갑니다. 3,000원 뛰면서 이틀 연속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네요. 32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아까까지만 해도 빨간불이었지만 또 살짝 약세로 내려갔습니다. 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원 빠진 모습이고요. HLB도 떨어졌습니다. 1.88% 빠지면서 9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캠 21만 6천 원 나옵니다. 소폭 올랐지만 아직 보합권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애매하게 1,000원 뛰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6위부터 10위 종목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휴젤이 9위로 내려왔고요. 8위에 클래시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이 11위로 빠지면서 순위권 밖으로 내려갔고요. 그 자리를 셀트리온 제약이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 2% 빠지면서 3,800원 내려앉았습니다. 15만 4,9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휴젤은 어제 5%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1% 빠지고 4,000원 내려앉으면서 25만 3,0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 올라오면서 현재 1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오늘 GNP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GNP는 배전 케이블과 전선 소재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LS전선의 모회사인 가온전선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전선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을 아우르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수한 GNP의 선박용 전선 그리고 산업용 특수선 등을 활용해 자사의 포트폴리오까지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선 상승분을 살짝 내려놓은 모습이네요. 36,35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물산인데요. 연이어 하락하던 삼성물산이 오늘 크게 점핑을 했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15만 4,800원의 매매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신사업과 주주환원 정책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부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타사보다는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사의 건설 부문에서도 이익 창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증권가들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주요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2026년까지 보유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는 자사의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탄력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런치박스 알찬 소식들로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국장에 질렸다. 이민 가는 개미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서학개미라고 하죠. 해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외화 증권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장은 고수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주린이 때부터 듣긴 했는데 국장 정말 어려운 게 맞을까요? 또 해외 투자자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 왜 늘고 있으며 국장의 매력도는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현주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두 번째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LG전자, 알테오젠, 그리고 두산밥켓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에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밸류업 정책도 함께 보고 하반기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는 두산밥켓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또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지 리포트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도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과 다르게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훈풍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이야기와 함께 현대차가 끌어올린 밸류업 이야기도 짚어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주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 관련해가지고. 네. 시연 앵커는 바로 국장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미장 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국장도 하고 미장도 거의 같이 들어갔는데 미장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둘 다 물려가지고 뭐 다 어려워요. 미장은 뭐 샀어요? 뭐 이제 나스닥 쪽 지수 추종하는 것도 ETF? 네 들어가 보고 음. 그리고 뭐 M7 안에서 좀 여러 개 들어가 봤는데 오. 제가 좀 꺾일 때 트레이더네, 들어가가지고 트레이더. 예 현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오늘도 이것저것 막 정리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 빼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현대로템, SKT 뭐 이런 거 다 정리했거든요. 오늘 다 떡상하더라고요. 자, 런치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에 질린 우리 투자자들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해결점을 잇는 것인가, 한번 런치 토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런치 토크 바로 출발해 보시죠. 요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국장에 질렸다. 이민 가는 개미들. 두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는 데보다 더 내리고 중동이 전쟁 나면 중동보다 더 내리는 국장. 과연 답은 있는 것인가? 유한타증권의 우리 박현상 부장님 처음으로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은 박현상 부장님은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네. 저희 뭐 한국경제 스타일 아닙니다. 네. 예, 약간 이 보이면서 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편하게 해도 일단 되죠? 재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밌고 나서 내용이 있어야 네.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현상 부장님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뭐 소감 한 말씀. 일단 뭐 유한타증권에서 증권맨 네. PB 재직 중이고요. 일단 주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만큼 짜증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무하는 게 제가 20년에서 딱 2년 빠진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장이 빠질 땐 괜찮아요. 근데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힘내고 으쌰으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처럼 제대로 반영을 못할 때 투자자들과 간극이 굉장히 심하고 그럴 때 이제 싸우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박현상 부장님 여기서 보네요. 잔디 인형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돈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인데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 정도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5%인데 코스피랑 뭐 코스닥 이렇게 5% 마이너스 3% 이거를 평균으로 퉁치면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1% 상반기에 평균 수익률을 거뒀다. 은행 예금 금리의 기회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4%가 넘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국장인데, 일단은 돈쌤님한테
한국 증시 장투하거나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거를 세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요즘처럼 이제 국장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기 좋을 때가 없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국장 같은 경우 이제 수급에 많이 이끌리다 보니까 미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가 분명히 있어서 특히 최근 같을 때는 더 그럴 텐데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거 그 평균 뭐 마이너스 1% 정도라고 네. 이제 그건 말 그대로 평균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평균이고 그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 그렇죠. 사실 지금 연초 대비해 가지고 가장 안 좋은 게 코스닥에서도 소형주들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YTD로 보면 굉장히 무너져 있고 그나마 이제 메이저 자금들이 만지는 것들이 평균을 그나마 끌어올려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체감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수는 버텨요 또. 지수는 버티는데 이제 계좌가 빠지니까 차라리 하락장보다 더 이제 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조올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장에 투자하면 안 되는 뭐 특히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해가지고 참 유행했던 짤인데요. 이제 기술력을 보고 투자했더니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이거 어디 딱 생각나는 네. 기업이 있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횡령이나 배임이 나오고. 이거 탈세가 빠졌네요. 횡배탈 트리플 크라운. 네네 그렇죠. 트리플 크라운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숫자를 보고 투자하겠다. 정석대로 하면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사지가 된 거죠. 네. 부식집을 연 거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서 투자하면 사본이 가장 최근에 실적이 좋았더니 더 좋지 않았다고 빠지는 이제 킹반영 뭐 이런 것들이 킹반영. 네, 그런 것들인 거죠. 사실 저도 국내 시장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 아니라 그 미국식의 장기 투자가 어울리지 않는 시장이라고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마다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 시장의 특징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로 큰 기업들이 또 사이클 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냥 전 세계 유동성이 모이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진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국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정말 내공이 어마어마한 게 이 지금 한국 시장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 4가지에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답안지를 다 올려주셨네요. 물적 분할 시전 엔솔, 배임 횡령 시전 에코프로, 분식 회계 시전 삼바, 그다음 실적 잘 나와서 투자했는데 선반영된 거 현대일렉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이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킹반영도 이게 언제 반영할지 모르는 반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엿장수 맘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온 그날에는 킹반영을 해가 빠졌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또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또 무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부장님에게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그럼요. 그럼요라뇨. 유증 같은 경우도 그래 회사가 힘들 때 내가 주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함께 해야지 같이 버텨야지. 갑자기 유증 때려버립니다. 사실은 유상증자가 좀 성장하는 산업에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기억이 없으실 텐데 에코프로비엠 처음 태어날 때요. 네. 그때는 유상증자 하고 LNF 유상증자 해고도 그 다음날 1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욕도 하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호재로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이게 유상증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유상증자, 나쁜 유상증자. 그러니까 나쁜 유상증자는 정말로 그 시설 자금 투자가 아니고 혹은 캐펙스 투자가 아니고 정말로 부채 상환이라든지 뭐 직원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쓰이는 유상증자는 나쁜 거죠. 근데 특히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있냐면 좀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꿈 어디에 먹고 삽니까 저희가? 미래가치. 바이오. 바이오. 그러니까는 좀 좋을만 하면 우리가 흥분할 때쯤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좋은 거 내가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에도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4가지, 5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올해 서학개미 분들이 10조 이상 갔잖아요. 올해만. 네, 네. 그러면은 왜 갔을까? 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미국 시장을 잘 몰랐어요. 3, 4년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국민만큼 제가 보기엔 미국 브로커보다 미국 매크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제로 그런 게 파월 연설할 때 맞아요. 그 시간에 채팅창에 한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명씩 보고 있고요. 새벽에. 뭐 4시 달린 시간에. 아니 ISM 제조업 지표의 보조 지표의 고용 쪽을 바라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똑똑해진 거죠. 네. 이것을 시장에 고도화라 그러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이 항상 올라올 때 혹은 빠질 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사자, 모사자 이러면서 좀 받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팔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수를 받침하지 못하는 거고. 아, 힘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뭐가 안 들어옵니까? 소부장은 안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죠. 소형주 단의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는 아예 쳐다를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게 또 말씀드리자면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네. 없다. 공매도 없는 거는 뭐 우리 투자자 좋아하실 텐데 사실은 공매도를 숏을 했을 때 숏에 대한 이벤트가 끝났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커버가 들어오죠. 커버가 들어오는 걸 매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커버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방이 받침이 돼야지 다시 사야겠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공매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줄줄줄 새는 그런 현상들이 소형주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MZ 세대라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막 전표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을 때 전화 주문하고 그랬을 때 그때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혹은 지금 좀 개선된 거 돼서 이 정도인 겁니까? 어떤 공매도요? 뭐 아니 공매도 말고 이런 문제점들 지금 그런 짚어- 것들은 있었는데 네. 있긴 있었었죠. 그렇지만 이게 요즘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원래 있었던 문제가 잘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가 좋을 때 예를 들어 유상증가 나와요. 근데 이거 싸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밑꼬리 달고 올리면은 그걸 문제화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단편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빨리 거래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말라 있는 게 어찌 보면 현재 국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네요. 저는 그게 오리지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래 대금은 왜 말라 있느냐? 왜 사람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안 하고 거래 대금이 늘려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 거래가 많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파는 사람들은 뭐 그대로겠지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잠깐 멈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일단 최근에 뭐 나스닥이나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기존의 상반기에 주도주들이 움찔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미 뭐 꺾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 정도인데 소부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도 한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그 확대에 가까운 정책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자꾸 매수를 미루니까 그러면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 정도를 뺄 수 있는 매도세를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3, 4%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매도에 취약한 시장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말라 있으면 수급 측면에서 적은 수급으로도 많이 띄우고 많이 떨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조금 더 세력이나 막 이렇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놀기 좋은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호재가 떴어요 오늘 밤에. 아니 그러니까 어제 밤에 떴어요. 네. 그 종목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죠. 네. 근데 갭상승 12%예요. 아 그러면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시장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속성이 없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르면 내일 내가 혹은 내일 좀 횡보한다 칠게요. 근데 올랐다가 오늘 5% 떴어요. 내일은 보합하고 마이너스 1% 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네.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는. 근데 5% 뜨고 5% 마이너스예요. 다음 날. 그리고 다음날 또 5% 호재 나오면 또 떠요. 5% 플러스 그리고 10%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라도 좀 제가 좀 이렇게 순간에서 얘기 네. 드린 건데
솔직히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저는 상담도 하고 제가 직접 매매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요즘만큼 조언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시장 좋고 저희가 초기라 그러죠. 좀 이제 좀 밝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맞출 땐 되게 잘 맞췄거든요. 맞출 때는 한 일주일 후도 보여요. 일주일 후도 신들렸네요. 네. 근데 아니 예전에. 네네. 근데 요즘은 1시간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게 베테랑 분들도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뭐 유튜브를 보던 투자자분들이 안 좋은 건 팔고 뭐 좋은 걸 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작년부터 하셨을 거예요. 하시다가 에이 들어와 안 해가 된 거예요, 정말로. 표현 정확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마르님께서도 소액주주들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주요국 주식 보유액 요 그래프를 보니까 1년 사이에만도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이 미국 투자가 680억 달러에서 88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일본 투자도 많이 하고요. 유럽 투자도 늘었고 뭐 홍콩이나 뭐 중국 뭐 요런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보다 한 4배, 5배. 그래서 믿을 거는 해외 주식뿐이다. 주식도 배당도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자들 이런 것도 있고 뭐 수익률 대박을 향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쌤님 해외로 가면 특히 미국 주식하면 네. 세금을 또 22% 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짜리 또 하나 있죠. 네, 세금 내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의 22%가 세금을 내는데 네. 이제 국장에서는 이제 원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할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속의 땅이란 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건 없다. 그 미국 투자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네. 부류들의 얘기를 보면 책이나 인터뷰 대부분은 리스크 관리에 할애를 하거든요. 그 미국장이 정말 뭐 그렇게 약속의 땅이라면 네. 그냥 많이 질러라, 레버리지를 써라 얘기를 하겠지 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좀 프리미엄 시장인 건 분명하긴 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 장도 사실은 지금 약간 그 색깔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S&P가 한 10% 정도 빠진 이후로 주도주가 테슬라 같은 거에서 엔비디아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예. 지금 저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 해외가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국내는 더더욱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매수 세력을 미루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급에 너무 끄달리는 것이지 국장하고 미장은 그냥 성격이 다른 시장이지 꼭 여기가 좀 나쁜 지옥 같은 곳이고 미국이 천국 같은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그럼 미국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 하신다는 분들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 네. M7 아니면 ETF 몇 개 가지고 미국 시장을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대형주만 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대형주들이 10수년간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시기를 좀 넓어보면 한 15년 정도 상승했다가 15년 정도 횡보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2008년 이후로 미국의 상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횡보세로 좀 바뀐다고 하면 우리 좀 업력이 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AI 뭐 이런 거 하면 엄청 잘 나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어떤 회사가 작은 회사도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공지 한번 하면 뭐 그때 상한가를 한 3, 4일씩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장이 답이고 아직 국장하는 흑우업체 이런 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투자의 기술과 실력의 본질이지 이게 미국 간다고 수익률이 막 2배, 3배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과장된 국장에서 생각하죠. 잘 돼서 미장을 가시는 건
괜찮아요. 아. 내가 메이저 리거가 되겠다. 오.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장에서 안 되니까 미장을 가면 미장에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되는 분은 다 되고 안 되는 분은 둘 다 안 되거든요. 예, 저네요. 좀 잔인한 오, 것입니다만. 예. 그래도 약간 개인 투자자의 마음은 그래도 해외 주식이 좀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장기 투자는 좀 낫죠. 간보로님께서 미국은 약속의 땅, 국장은 야속한 땅 이렇게 야속한 말씀을 땅. 해주셨고 미국은 드림스 컴 트루, 국장은 드림은 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박현상 부장님도 실제로 필드에 계시니까 고객분들이 해외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걸 좀 피부로 느끼십니까? 그럼요. 어.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 근데 이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알고 있는 미국 주식이 M7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M7만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최근에 다우 좋아가지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종목들 오르기는 올랐지만 우리가 우리 시장에 실망을 해서 미국 시장에 갔을 때 산 거는 엔비디아. 그렇죠. 테슬라.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안 사요. 엔비디아를 사지. 근데 최근에 주가 보셔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주가. 네네. 근데 엔비디아만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거가 미국 시장이다 그런데 막상 거기서 조금만 시장을 바꿔서 내가 중소형주 해볼까 했으면 그 액침냉가 기억하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네네.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장보다 더한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소위 중소형주 단이 많잖아요. 작년에는 2차 전지, 올해는 소부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 그러면 우리 원래 중소형주 단들은 원래 좀 변동성이 좀 큰 거고 네.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면은 좀 많이 빠지는데 주목을 받을 때 확실하잖아요. 요즘 들어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오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 섹터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조금 화끈한 게 있어요. 화끈하고 수익이 빨리 나는데 우리가 좀 할 때 안 사거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쩔 때 고점을 개인적으로 느끼냐면은 네. 같은 종목을 5번 이상 물어볼 때 다른 분이? 5번 이상의 다른 분이 같은 종목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요즘 유한양행 어때? 이런 전화를 5번 이상 받을 때. 네, 특정 종목은 주주의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빼고요. 알겠습니다. 특정 어떤 종목에 대해서 똑같은 종목을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 그때 고점이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때 고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말리긴 하는데 이게 말리더라도 됩니까?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이미 한번 이제 꽂혀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날 1% 뜨더라도 내가 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은 지금 시장과 미국 시장을 조금 다른 결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장의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수익 낼 수 있는 기술을 찾아라. 그게 본질이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네. 글로벌 주요 증시 연초 대비 증감률을 보면 다른 건 다 올랐는데 한국 코스닥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거든요. 네. 저도 주식시장 좀 공부하면서 요즘 주식 방송한다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들렸던 소리가 야 미장 가라. 미국장 가면 너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로 나갈 때 그 종목과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건지 그리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돈쌤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얼마나 알고 가는 걸까요? 뭐 국장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뭐 해외도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네,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계 번역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미국장에 M7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종목 이름도 모릅니다. 저도 다 모르고 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몇 개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 네. 근데 저런 거 보면 이제 코스닥은 이제 정말 이제 버려진 시장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지수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는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장 같은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데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미국도 약간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는 방법이 국장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은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주도주는 어딘가를 힌트는 이제 나스닥에서 얻고, 뭐 AI니 전력기기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스닥에서 얻고, 그리고 시장 전체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러셀러 보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면 그냥 언제부턴가 나스닥만 봐요. 나스닥만 보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그냥 지수만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종목 들어가면 미국도 실적 같은 거 잘못 나오면 미수 나오면 뭐 그냥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미장 하시는 분들은 미장이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미장은 상한가 하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제 그 미국장에서 한번 크게 한번 당해 보시면 이제 다시 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부정적이시네 되게.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미장에 대해서 어느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들어가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느슨해지거든요. 그게 큰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미장도 위험 자산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장난 아닌 것이거든요. 거기 상한가도 없고 우리나라 상한가를 그냥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긴 안전하고 그냥 뭐 물려도 미장에서 물리라고 했다고 그냥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좀 힘듭니다.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장 한창 유행했을 때 사실은 마이너스 난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디즈니나 네. 뭐 넷플릭스 최근까지나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떨어진 테슬라도 있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마이너스 50% 이거 나는 거는 사실 미장도 똑같습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수익 나고 더 합리적이고 네,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뉴욕에 1박 2일 갔다 와서 내가 미국을 다 봤어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3층 아래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전,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장에 대한 해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 플랫폼과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수수료도 근데 많이 비싸. 지금은 미국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주는 정보가 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보를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용이해진 게 아닌가. 우리 박현상 부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해외 주식으로 간다는 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간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거면 어차피 국장이랑 똑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회사 내용 모르고 가시는 게 맞죠. 그냥 뭐 옆집에서 엔비디아 사라 그랬다더라. 테슬라는 무조건 간다더라.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약스터 인덱스, 예, 약스터에서 뭐 어떤 얘기 나오면 거기서 사고.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든지 FSD 언제 나온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죠 그런 거. 10월 달에 원래 뭐 8월 달에서 10월로 연기했다라 이런 부분은 물어봐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국내 시장이 그거랑 다르게 움직이긴 했었으니까. 그런 뭔가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코로나 때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소위 밸류가 되는 주식들은 내가 버텨야 된다 했는데 버텼다가 올라온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요. 나머지 삼성전자도 아직 안 올라왔고 올라온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내가 미장을 갔을 때 올라갈 수 있었던 나의 수익률 복구가 체득화 됐으니 그게 믿는 거죠. 믿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본 결과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믿어서 약간의 신격화되는 순간에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금 환율이 1320원대예요. 20원대인데 7월 달, 8월 달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네. 근데 환율이 1380원, 90원이었어요. 그럼 환차손이 5% 정도 나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 아직 정고점 못 벗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두 개 양쪽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녹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한 번 내가 환율을 바꿔서 원화로 바꿔서 했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이러면은 중간에 수수료 스프레드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탐욕적으로 됐고 이런 경우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후강통 했을 때 중국 주식 오픈할 때 제가 많이 봤어요. 2014년에. 맞습니다. 2014, 15년에. 저희 당사가 가장 먼저 후강통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중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10%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10%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은 중국 주식 10% 가면 또 가요. 연속성이 있어요. 옛날 국장 같네. 그때요. 14년도, 15년도 그때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한참 들어올 때였고 뭐 최근에 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주식이 더 낫다더라. 그래서
그것이 특히 중국은 큰 주식들, 공상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은행주가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이랑 저는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시장이 거꾸러져 가지고 그러면 손절을 못 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요즘 막 댓글로 막 욕하잖아요. 나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훼손되게 하면 그렇죠. 공부는 했나는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저희도 제가 오늘 주식을 제가 올 때 주식을 사고 왔거든요. 네. 저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아침에 좀 싸게 사긴 샀는데 네. 그러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거 지금 한 2시간 제가 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도 이러고 하는데 투자자분들 믿고 나는 안 볼 거야. 그렇죠. 2030년도까지 상승. 내일도 헷갈리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옵니까? 와야 안 와요. 누구도 모르죠. 대답 못 모르죠. 하잖아요. 파월도 모르는데 뭐. 근데 침체 온다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과신, 예. 과한 믿음.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있대요. 대답 안 해요. 진짜. 보통 이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그게 보고. 그래서 사실- 과신은 금물이다. 그게 미장이든 국장이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까인다. 이거는 투자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덧 11시에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 다 그렇네요. 됐는데 사실은 개선점을 얘기를 중점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개선점. 신세 한탄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러다가 시간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기술과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느 장에 투자하느냐 그 환경에 맞추고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장이든 국장이든 그게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국장으로 돌아와서 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국장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약간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이 국장이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발맞춰서 정상화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까라는 고민에서는 어떤 답이 있으십니까? 일단 최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밸류업 같은 것도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식시장 밸류업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사실상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물론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금투세 같은 것들을 그런 정책들도 어떻게 결론이 좀 나줘야 그 시장이 좀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정책적 노이즈가 조금 좀 빠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특히 이제 국장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장을 하시게 되면 M7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친구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모든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풀 액세스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최소 20, 30억 이상의 자산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간단하죠. 휴대폰으로 하나 계좌만 개설하면 모든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심지어 거래하면 이벤트로 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는 이거랑 상관도 없는 개민 같은데 뭐하러 이런 걸 보니?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은 리포트 받기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공유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믿음만 갖고 들어가는 시장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봤을 때 30년간 빠질 때도 스타 종목은 나왔습니다. 갈 놈들은 갑니다. 갈 놈들은 가고요. 그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미장이 났다, 국장이 났다는 거는 조금 뭐 어디가 물이 좋다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은 프리미엄 시장이고 네. 국장은 수급에 이끌리고 네. 지금 수급은 외인들이 끌고 있으니까 외인들을 잘 따라다니면 조금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전도사 같아요. 국장 전도사. 근데 국장에 대한 조롱이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약간 보연으로 좀 해줬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부장님은 개선될 점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장은 굿이잖아요. 국장이 굿장.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나타나야 돼요. 주도주가 예.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여러 제도 개선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주도는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가 갔을 때 근데 삼성전 하이닉스 아닌 뭔가 센세이션한 소부장이 크게 태어나야지 우리가 수급들이 들어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 여부가 저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반기에 주도주가 나타나야지 또 국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내가 국장에 최근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네, 매력도를 좀 새롭게 다시 봤습니다. 금방 그래서 이제 국장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주도주가
나오면 굿장이고 나오지 않으면 구슬해야 되는 장이다. 굿장. 예, 구슬해야 되는. 그렇게 정리를 부적 좀 쓰고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굿장과 가는 것이죠. 굿장. 아, 그래도 저는 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돈쌤부터 오늘 준비했던 한 줄평이 있다면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주식시장에서는 없다. 그렇죠. 그런 환상은 버려라. 그렇죠. 국장에서도 갈로문 가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예. 어려울 뿐이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현상 부장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이 굿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까 주도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좀 희망 섞이는 얘기 드릴게요. 네. 저희 선수들끼리 만났을 때 돈 번 사람 있니 물어보거든요. 작년에 있었어요. 2차 전지로 소부장으로. 근데 올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돈을 버신 주도주가 한 번은 태어납니다. 근데 올해 아직 안 태어났어요.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50억 상향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허들만 해결되면 분명 한 섹터 나옵니다. 우와.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굿장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두 분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원래 다 미장 이러는데 오늘 요거 듣고는 이제 국장 전도사 두 분이서 활약하시니까 뭐라도 다들 하나 빨리 미장 사야겠다. 얘기하니까 저희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조금 더 정상화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고요. 오늘 또 처음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0.66대 1로 나타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일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2%로 낮아졌다며 물가 상승률은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적정 대출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합니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각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배전 케이블 전문 소재 전문 기업인 GNP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군 해군의 윌리 쉬라호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함에 따라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본격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가 전기차 캐즘에도 양극재 공장 증설과 더불어 제품군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2,2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부산의 신규 물류센터 건설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일 NC소프트에 대해 신작 호연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 신작 개발에 대한 전략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 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 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대신증권에서 다룬 LG전자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밸류업 투자인데 LG전자에 좀 주목해볼 만한 밸류업 정책이 있나요? 네, 우선 우리가 LG전자를 보면 이게 사실 뭐 2분기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그러니까 이익도 굉장히 좀 확장이 됐고 다 좋았는데 딱 하나만 안 좋아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유독 LG라는 타이틀을 좀 붙이면 굉장히 네. 좀 무겁다. 올라가다도 사실 뭐 상승폭을 다 되돌린다. 이런 뭐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이 불확실성, 이게 불확실성으로 좀 봐야 될까라는 관점인데,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LG라는 이 타이틀이 주는 이 사실 어떤 수급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를 좀 떨어뜨린 그런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네. 가장 최고가 7월 17일 주가가 11만 5,400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3만 원대까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이게 여기서 다시 꺾이고 난 이후에 8월 5일 기점으로 뭐 이게 글로벌 패닉셀이 좀 시작된 시점이었죠. 네. 86,500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좀 해줬지만 이게 과연 좀 많이 회복을 좀 한 것인가라는 어떤 의구심은 좀 있고, 다만 우리가 해당된 내용들 앞으로 중장기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 현상,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들을 좀 냉정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라면 사실 계속해서 주가는 좀 시점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치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본다고 했을 때 네. 하반기 밸류에이션 좀 높여주고 주가 같이 끌어올려줄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금은 저는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리포트에서 주목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 미래가치와 밸류업의 투자라는 타이틀로 지금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 IT 업종에서 반도체보다 이 전기전자 그리고 LG전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 반도체 조정기가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이제 8월 쇼크 이후에 사실 뭐 9월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충격을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하지 못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반도체보다는 전기전자 쪽에 관련된 수급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성장 둔화 우려 및 엔비디아의 실적의 주가 고점 논란은 좀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2024년도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B2B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그리고 여기 대해서 신성장 사업의 확대를 공표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2%가 증가됐어요. 이 부분 굉장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좋았고, 네. 3분기에 기저효과가 일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지만 사실 뭐 이 프리미엄 가전 호조 그리고 여기다 저는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전장 사업 부분들에 대한 호조들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변화됐던 부분들에 대한 수익 훼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3분기도 좀 안정적인 실적 기대가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포인트가 최근에 LG가 LG전자의 2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장내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LG는 지주사죠. LG가 LG전자의 주식 2천억을 내년 3월까지 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실적 뭐 주식의 어떤 이 양이라든가 뭐 전체 시가총액을 좀 감안했을 때 큰 수치는 아닌데, 일단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관련된 이 지분율을 좀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대해서는 LG전자가 4분기에 기업가치 재고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 인도법인은 IPO 관련된 이슈를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좀 언급을 했죠. 현대차가 지금 IPO를 10월 중부터 좀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서 좀 확보되고 있는 구주 매출을 어디다 쓰죠?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LG전자의 경우에도 인도 IPO가 본격화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어떤 구주 매출 부분이 LG전자 현금 유입이 되면 이 돈을 다시금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실적과 미래 밸류업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제고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채팅창에 네. LG 디스플레이 좀 전에 마이너스 5% 하락했다고 문자 와서 봤더니 마이너스 43%네. LG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여주신 파트에서도 폭락장 이후로 회복한 상승세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 주신 이 리포트에서의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LG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을까요? 낙수 효과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 시간에도 이 사실 뭐 주도주가 부재하다 이 부분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LG 타이틀을 붙인 종목들에 대한 주가 반영이 굉장히 좀 미비했어요. LG노텍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LG전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늦게 반영된 효과들은 있지만 실적이 증명하는 주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좀 반영이 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어떤 이점이라든가 사업 전략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방향성만 정확하게 이 지주사가 좀 제시를 해주면 저는 주가는 현재보다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LG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일단 이게 상반기 실적 호절 좀 이어졌지만 하반기의 정체가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 실적 기조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뭐 디스플레이 업종도 지금 사실 바닥 찍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좀 증명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전장 사업 부분은 앞으로 해당되는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리미엄 가전 부분의 호조 이 부분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공조 시스템 우리가 냉각 시스템의 시장의 화두가 좀 되고 있죠. LG전자가 이런 공조 시스템 공냉식 기법에서는 거의 글로벌 뭐 상위 랭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해서 뭐 전장 사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그 가치가 저는 상당히 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적은 주가에 반영되기 마련이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증명한 LG전자 주가로 응답하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주가로 응답을 빠르게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리포트,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다룬 알테오젠 소식인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대장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 많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잡았는데 요즘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요. 네. 40만 원 터치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런데 어느덧 33만 5천 원이죠. 오늘도 52주 신고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좀 탈환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수급 상황들 좀 고려해 보면 40만 원 목표가 달성은 저는 뭐 이게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기대 요인이 9월 23일 예정되고 있는 이 머크 이 키트로다 SC의 임상 3상의 종료 기대감이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좀 나오는가, 임상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2025년도에 시판호가가 빠르게 되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뭐 리포트에서도 좀 언급을 한 것처럼 기대가 현실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키트로다 SC의 2025년 FDA 승인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 바이오텍이 탑재한 이 두 번째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역치료제가 첫 번째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FDA 승인이다. 근데 두 가지 어떤 약물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면 워낙 키트로다라는 이 약물이 네. 지난해 매출액이 34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IV 제형제인데 이게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죠. 네. 그러니까 IV는 우리가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사 맞아야 되니까 암 치료를 받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IV를 SC 제형제, 피아는 뭐 우리가 이제 살에다 맞는 주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환자의 고통이라든가 오히려 이 약물의 전달 효과라든가 유효성, 안정성 지표가 더 좋아진다면 오히려 정맥 주사 힘들게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편하게 맞을 수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그 SC 제형제의 활용 기대감 이 부분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기존의 IV 제형제보다 특허에 대한 이 보호 조치도 연장이 되면서 오히려 SC 제형제의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8년도에
키트로다의 이 레시피가 모두 다 알려져서 이 시밀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SC 제형제로서에 대한 시장이 선점 효과가 있다면 환자라면 굳이 정맥주사 안 맞고 SC 제형제로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넓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뭐 산도즈와의 신규 계약 체결, 그리고 할로자임의 SC 제형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이 2028년도 여기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한 2030년도까지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줬고 마지막으로 ADC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중 항체입니다. 항체와 항원이 있는데 사실 ADC라는 것은 항체는 항원에 반응을 하는데 화학약물은 항체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다 보니까 암을 공격하는데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니까 환자가 힘들죠. 그래서 ADC는 암종만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암만 공격하니까 환자가 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신약의 어떤 방향성들은 기존의 어떤 화학약물에 관련된 항암제보다는 ADC를 좀 기반으로 하는 약물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됐는데 이 ADC 역시도 IV 제형제가 아니라 피하 주사제로 좀 맞을 수 있는 SC 제형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의 기대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제형제를 바꿔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SC 제형제를 특화된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사실 해당된 약물이 키트로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해당되는 모든 항암제라든가 치료제의 이 제형제를 좀 변화시키면서 오히려 그런 수익 지표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신약의 방향성들이 조금은 더 환자들이 덜 아플 수 있도록 환자 우호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SC 제형제에 특화되어서 조금 더 수익 지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터치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쭉 흐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볼까요? 예, 25년 블록버스터 신약의 재탄생, 승인은 대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두산밥켓 리포트인데요. 이번에 주주들과 좀 시장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두산밥켓이랑 두산로보틱스 주식 네네. 교환하겠다라고 했던 계획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못 따라가고 있고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의 눈초리도 댓글을 통해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리포트 의견과 함께 또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두산밥켓을 과연 지금 굳이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항상 상황을 보지 말고 팩트를 봐라. 그러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인과 관계가 좀 있죠. 주가가 좀 빠지게 된 원인, 주가가 오르게 된 원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을까, 뭐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산밥켓의 경우에는 5월 27일 62,300원이 52주 신고가. 그런데 지난 저점이 33,350원. 단기 낙폭이 굉장히 좀 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알짜 회사를 갑자기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시켜서 여기에 관련된 합병 비율을 두산 로보틱스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두산밥켓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정상적인 어떤 비율과 이런 어떤 합병 비율이 조금 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조금 이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고 이게 좀 이슈화되다 보니까 합병 신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합병 신고서가 아니죠. 주식 교환에 관련된 어떤 청구 관련된 신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금융감독원에서 1차 정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2차 정정까지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두산그룹에서 해당 부분들을 좀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지배구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두산밥켓으로 좀 남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주가의 회복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와의 어떤 이 사업 구조에 관련된 재편 과정에서 발생된 이 주가 낙폭, 특히나 두산밥켓의 주주들은 주가 가치가 좀 크게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고 이게 2분기 실적만 좀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16% 그리고 37% 정도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나 장사를 좀 잘한 것에 비한 기저효과가 좀 있었고 북미 시장이 좀 올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 넘어가는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여기 리포트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사업 재편 계획 전체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지목을 좀 한 것인데 두산그룹이 언제든지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두산 밥켓이라는 이 재원을 언제든지 사업 재편의 도구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이슈가 불리하다면 또다시 두산 밥켓에는 노이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리스크로 좀 주목을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좀 낮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두산 밥켓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이익 기조를 좀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 구간은 저는 많이 좀 빠졌던,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사실 매수는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기조가 3분기에도 좀 약화될 수 있는 원인들, 이 부분은 체크는 좀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주가 상태 한 42,000원 미만 구간은 전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42,000원 미만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네.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매도 구간인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등 돌린 여론을 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 두산그룹은 좀 어떤 포지션, 어떤 대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사업 구조 재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업 구조 재편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시너지를 고려해서 사실 두산밥켓과 로봇과의 연결은 조금 시너지 관점에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죠. 그러니까 중공업, 뭐 건설, 뭐 화학,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사업의 연관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재편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SK E&S와에 대한 합병, 초거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탄생,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재편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약간의 꼼수, 시장이 바라봤을 땐 꼼수에 좀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인식들은 오히려 신뢰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 주가에서는 좀 크게 좀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두산그룹은 이번에 합병 신고서가 2회 정도 좀 정정된 사유를 좀 보고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 좀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에 두산밥켓을 통해서 사업 구조를 좀 더 재편할 때는 굉장히 주주들에게도 좀 많은 베네핏을 좀 줘야 되는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경쟁력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 향후에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꼼수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는 좀 좋은 것들도 많이 주고 그래야지 더 주주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주식을 볼 맛이 나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달아보겠습니다. 네, 말 많고 탈 많은 주식 교환, 주가 원위치는 누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LG전자, 알테오젠, 두산밥켓까지 3가지 종목 이슈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점심 먹기 전에 오전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막힌 투자 한 끼. 지금 코스피는 0.2% 정도 살짝 오릅니다. 2686선에서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거의 변화 없습니다. 0.01% 마이너스 7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좀 부족한 아쉬운 그런 증시 오전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은 또 오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9월 초반인데 다른 데도 뭐 컨텐츠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추석 전에 역시 뭐 추석 전에는 재미가 없다. 9월장에는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증시까지 지금 오전 증시까지 봤을 때 플러스 9월 증시의 전망, 느낌 이런 거는 뭐 지금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요. 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특히나 이제 섹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LG노텍이 이렇게까지 과연 빠질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좀 하락이 나왔는데 화웨이에서 3단 폴더블폰 출시를 한다는 소식에 공교롭게 또 애플 아이폰 16 공개와 맞춰서 출시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저게 저렇게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약간 조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소식 나오면서 거기로 수급 다 가고 어제 2차 전지주들 막 세게 올라가니까 와 이거 찐반등인가 그러고 이제 또 따라가면은 또 눌림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9월 달도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필 FOM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 공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 달에 뭐 생물보안법까지 막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나 더 있어요. 밸류업 지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오히려 8월보다 지금 이벤트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뭐 메이저 수급들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아 이거 너무나 이슈에 따라서 너무 휘둘리니까 어느 정도 추석 연휴 전에는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뺄 건 빼자, 현금화 시키자 좀 이런 흐름들이 지금 증시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익을 좀 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네. 진짜 이거는 좀 중장기로 뭐 모아간다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진짜 이슈에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수적인 운용 전략을 가져가자. 이벤트도 많고.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추석 때 뭐 하실 겁니까, 앵커님? 저요? 그냥 네. 집에서 누워서 저기 유튜브 볼 건데요. 넷플릭스랑 네, 네. 넷플릭스는 안 보고 유튜브만. 유튜브만요? 네.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추석 때 뭐 할까? 누워서 예, 옆으로 누워서 유튜브 쇼츠 보는 분위기라고요, 장이? 그럼 추석 때 뭐 할까 생각하는 분위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고요. 그냥 좀 그렇다고 막 또 어디 여행 사이트나 뭐 이런 거 검색해도 왠지 또 가기도 그래요. 그래요, 좀 맞아요. 신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다 뚱한 상황들인데 이거 네.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카니님이 장이 좀 재미가 없어서 절전 모드, 다들 절전 모드시라고. 절전 모드는 닫아버린 아니요, 예. 그냥 약간 어둡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쓱 보는 거죠. 눈 버리십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눈은 소중한 겁니다. 네, 눈 소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9월 달에 지금 예상하는 거 보면은 항상 수익률 안 좋았다. 뭐 마이너스 1.5% 전통적으로 그랬었다. 미국도 그랬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아닙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더 지루하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네, 위든 아래든 거의 빨래줄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벌써 8월 말 때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장이다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좋아 보이는 거 덥석 샀다가 우르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만약에 또 잘 갖고 있었는데 작은 뉴스 가지고 또 우르르 빠질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딱 하나입니다. 네. 잔잔바리. 잔잔바리. 네,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딱 갖고 계시고. 잔잔바리로 오늘 좀 올라가는 거 뭐 있어요? 아침부터 막 나 사주세요 그랬던 뭐 STO 이런 것들 제가 쭉 들어오면 이제 바로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살까 보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넷플릭스 키고 유튜브 키고 네.
샤페론 이런 거 잔잔바리예요? 샤페론? 샤프나 사시죠 그냥. 아니 잔잔바리 하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근데 잔잔바리 하면은 네.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변동성도 이거는 크고 해요. 살 기회를 안 줬네 그냥 쭉 달려가서 이런 건 못합니다. 못하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각계 전투, 개별 종목 장세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수급도 좀 메말라 있고 그리고 투심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크고 이런 장이어서 잔잔바리를 또 하실 거면 철저한 또 순절 라인과 계획을 좀 세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주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인드로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제작진이 발제한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야, 인텔. 이 반도체에서 인텔이 진짜 반도체 왕이었는데 파운드리 매각 등 구조 조정한다. 뭐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K반도체의 여파는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인텔의 몰락. 사실 몰락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네. 뭐 일단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그냥 주식 얘기보다는 이런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어떻게 보면은 삼국지였잖아요. 네.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TSMC보다 좀 진출도 살짝 늦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AI 반도체 때문에 노광 장비들을 대거 좀 사들인 부분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지출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독일 공장도 생산 그냥 짓는 거 아예 중단 결정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인텔이 구조적으로 시장에서 점령하고 있었던 그 CPU 시장의 지배력 약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지금 뭐 데스크탑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인텔에서 만드는 CPU가 원래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13세대부터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3세대부터 뭔가 자꾸 충돌이 생긴다, 안 좋다, 성능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AMD가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만은 저 CPU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원래 인텔이 80%였는데 지금 AMD가 엄청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GPU 시장 서버용 AI 그 CPU 시장이 네. 결국에는 서버용에는 GPU 쓰잖아요. 엔비디아가 거기를 또 확 잡았죠. 블랙웰부터 시작해서 호포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 AMD도 또 진입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원래 CPU 시장을 자기네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엔비디아랑 AMD는 파운드리는 안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주력 사업에만 집중을 했어요. 네. 근데 인텔은 문어발, 약간 이걸 좀 문어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원래 돈을 많이 벌던 사업의 입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 줄어들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파운드리도 할 건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경영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그게 딱 드러난 겁니다. 뭐 흔히 속된 말로는 뭐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게임 커뮤니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난리예요. 뭐 라이젠 막 너무 좋다. 라이젠 찬양글이 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라이젠이라 하면은 AMD에서 만든 C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처음부터 삐그덕 거렸었는데 결국엔 그 스노우볼이 여태까지 굴러왔고 그리고 AI 그런 반도체 시장에서도 인텔의 지배력 자체를 거의 상실해버리는 수준. 그러면 인텔은 지금 CPU, AI 반도체에서도 좀 뒤떨어졌고 네. 파운드리도 뭔가 안 되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인텔은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이 인텔 본인이었는데 그 CPU가 뭐 AMD에 밀리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GPU에 밀리고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파운드리도 같이 안 좋아지는 좀 이런 상황. 요런 걸 보면 네. K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퀄테스트 통과하려고 하는데 계속 건물만 켜고 요런 삼성전자도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까? 각성해야죠. 다음 레벨업 해야 하고 전직해야 됩니다. 네, 전지. 예. 근데 지금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지금 인텔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 들어서 아더스에 있습니다.
아더스, 그 외 것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도 떨어지고 있죠. TSMC가 확 올라와 있고 네. 삼성이 그래도 와 1% 올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IBM 수주한다면서요. 네. IBM 거 수주한다고 그래서 또 기대감 높은데 원래 기대감이 없는 저 밑에 있던 숫자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숫자는 막 몇십 프로씩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13%에서 15% 가도 20%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네. 한쪽이고. 근데 아직 역시나 TSMC의 막강한 자리는 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인텔이 뭘 하냐면은 막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리다 보니까 열심히 뭘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세요, 입이. 그러니까 지금 발표할 때마다 뭘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특히 미국 정부한테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물론 지금 인텔을 바라보는 게 지금 요즘 별명이 동네 바보형입니다. 네, 그렇게 막 그런 듯 하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를 혹시나 모르면서 매매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주가가 $20, $22 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나오는 실적 비하면 비싼 거죠. 배당까지도 딱 컷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과거의 인텔은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저기도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가차없이 뚝뚝 잘라버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야 뭐 지금 이제 다 세팅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성을 제대로 못 보여준다. 그럼 이제 어차피 삼성이 지금 전혀 가치가 안 붙어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것들도 좀 살려주세요. 아니 그러면 인텔의 추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큼 우리가 네. 삼성전자나 다른 그런 뭐 기업들이 여기에 좀 반사 수혜를 받습니까? 혹은 아예 그냥 인텔의 추락하는 거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거에서 메시지를 받고 끝내야 됩니까?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물보안법을 생각해 보면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면서 지금 바이오들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이걸 생물보안법이랑 좀 예를 들어보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캐파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 그런 상황과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랑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인텔이 이렇게 추락하면 삼성전자 당연히 반사익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TSMC로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AMD도 그렇고요, 다 그냥 거기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지배력 자체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그냥 TSMC에다 다 주자. 네. 근데 공교롭게 젠슨왕 대표도 대만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TSMC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저 물량들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뭐 트리거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이 바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TSMC 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은 뭐냐면 TSMC가 이제 다 잡아먹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인텔에서 저러한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우리나라 팹리스 관련 기업들, 네. 설계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조금 오르는 듯 하지만은 힘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디램이랑 낸드의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인텔의 추락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3분기, 4분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좀 그 물량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3분기에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민수 대표님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야 됩니까, 앵커님? 아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지금 시즌이 저희는 근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건 다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지금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철저하게 분위기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그대로 연동됩니다. 근데 지난번 8월달 수출하고 나왔던 데이터 뭐 수출 금액은 좋았다 막 와 이러고 있는데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도 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보고 벌써 미리 약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겠죠. 이거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좀 아직까지 축 처진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근데 거기서 변화된 모습들 특히 하반기로 갔었을 때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거 뭐 HBM 쪽은 빼겠습니다. HBM 쪽은 시장에서 그냥 그건 워낙 잘하겠지. 네.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디램의 수요를 봤었을 때는 스마트폰, PC, 뭐 서버 이쪽에서 일반 네트워크 서버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좀 턴하겠느냐 이거 보고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특히 DDR5로 막 이전돼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까지도 연장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체크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격 보고 그다음에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아주 기대감 없을 때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그냥 끝났다가 아니기 때문에 살살살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살짝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 마이너스. 요 인텔이 나가 떨어진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여파가 어떨지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추후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김민수 대표님이 발제하신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인가, 바닥 확인 후에 추세적인 상승인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거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아니면 진짜 찐반이어가지고 쭉쭉 가요? 죄송한데요. 네.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적 감세라고 썼네요. 추세적 강세입니다. 강세. 네, 오타부터. 그래서 제가 읽기는 제대로 읽었어요. 추세적인 상승세라고. 코가 그러셔서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강세주였으면 좋겠나 봐요. 세금 많이 내시나 봐요. 네. 세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찐반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 그거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시청 이루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루겠습니까? 자, 우리 앵커님. 자, 우리 앵커님의 픽은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우리 본부장님의 픽은 알테오젠이죠, 당연히. 저는 2차전지. 왜 이러세요? 알테오젠 지금 무시하세요. 알테오젠 어마어마한 무시하는 거 기업인데. 아니고 네. 2차전지가 가격적으로 올라올 때는 됐어요. 이게 얼마나 더 오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본인이 가져와시는 거 지금? 너무 저희한테- 재밌어요. 진행자세요? 진행도 하고 제가 싶네요. 패널 갑자기? 된 줄 알았잖아요. 예. 자리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찐반이냐고요. 시간 없어요, 저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술적 반등과 수급이 갑자기 몰리면서 나왔던 변화가 잘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도주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른 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LG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하면서 특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재 쪽은 가격을 못 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QE 때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의 발음도 안 되네요. LG에너지 솔루션의 LG에솔에 가장 큰 마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겠죠. 네.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이제 대선 끝나고 미국 쪽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이제 뭐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많이 줄이는 계획 목표치까지 간다. 네. 다시 보조금 나오고 좀 턴한다. 그러면 또 이쪽도 살아나겠죠. 그때 가장 큰 수혜는 메이커 쪽이 맞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튬 가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공급도 부족해요.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언제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가격이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주봉상에 저항까지 들어와 있는 월봉상이죠. 월봉상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쭉 들어온다 한 42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좀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눌린다. 그러면은 혹시나 한 40만 원대 밑에 들어왔을 때 그런 자리쯤 보시면서 거기서 한번 좀 자리를 차지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한 사이에 그냥 훅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던 상황들이고 네네. 지금부터 만약에 조정을 나온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먹힐 분위기가 확인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잘 보셔야 될 게 2차 전지 수출 쪽입니다. 수출. 예, 7월달, 8월달 그냥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해서 살짝 멈췄는데 이게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제 예상한 10월달쯤부터 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때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눌렸을 때
살짝 아무튼 눌림목에 오케이.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볼 만하지만 네. 펀더멘털적으로 이게 강하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고 네. 지금 자리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결국은 이제 타이밍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밍하고 시선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음. 네, 보지 않고 그냥 에이 저거 다 안 사. 그래서 뭐 안 사는 건 괜찮습니다만 어느 순간 되면은 다시 이게 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도 2차 전지 아까 뭐 알테보다는 2차 전지 봐야 네. 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바이오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저는 이제 포스코 쪽 좋게 보거든요.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 밸류업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올라왔어요. 일반 그러면 기업들도 또 이제 네. 해야 된다.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15%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2차 전지 쪽 본다고 한다면 네. 포스코. 왜냐하면 지금 철강 쪽도 느낌이 살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럼 원래 포스코의 본업은 철강입니다. 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다 2차 전지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밸류업에 포함이 된다 그러고 4분기에 주주환원책을 뭔가 낸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강하게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포스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힘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연속 저는 이게 그거예요. 지금 업황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갈까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더 봐야겠지만 그런데 바이오랑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봤을 때 2차 전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내용을 들어서 공감은 다 되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사요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애매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포스코 쪽으로 2차 전지를 가격적 메리트로 한번 노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많은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이 갖고 오신 주제인데요. 밸류업 모멘텀입니다. 다시 불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밸류업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사들이 많이 또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앞으로도 할 기업도 많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뭐 밸류업의 또 가장 중요한 한 종목이라고 봤었던 현대차는 또 다른 쪽에 집중하면서 어제 또 3% 4%또 빠지고 이래서 밸류업 모멘텀이 실제로 불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반등한 거 보시면 네. 아직 힘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요. 특히나 지금 증권 쪽, 보험 쪽 이쪽 위주로 지금 굉장히 탄력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증권이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PF, 그러니까 부동산 PF 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증권이라던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밸류업만 딱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증권사 쪽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험이라던가 이런 쪽도 다 괜찮긴 한데 사실 이것도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업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주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현대차거든요. 반대로 지금 또 그런 밸류업 주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뭐 현대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튀어 오른 것처럼 만약에 밸류업 관련돼서 어떠한 액션이 나온다. 그룹 차원에서 네.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 충분히 이 빠진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 가장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 IPO가 IPO.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밸류업주들 저는 9월 달에는 오히려 밸류업주들 쪽으로도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비서. 왜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섹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요새 장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는 하고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이거를 결국은 이거는 저 가격 싸움이잖아요. 주식은 좋은 종목 그렇죠. 고르는 게 1번.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사느냐 2번, 어디서 파느냐 3번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사서 이거를 현대차 지금 23만 8천 원이에요. 좋아요, 싸죠, 알아요. 근데 이거를 얼마를 보고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인도 IPO 이미 벌써 나왔고 또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현대차 주주 중에서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디까지 이거 지금 사서 어디까지 갈까? 제가 작은 조언 하나 드릴까요? 네, 지금 현업에 활동하고 계신 일본의 네. 81세 81세 트레이더. 네, 현금을 163억 갖고 와. 움직이십니다. 네. 네, 지금도 매매하십니다. 매매하시는데 이분의 투자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판다.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판다? 네. 되게 특이 한 방에 하신대 그것도. 오. 네. 그럼 현대차 지금 내려가는데 팔아야 그걸 안 사는 거죠. 아, 안 산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안 사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 이게 이름 턴하게 꽉 깨무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시잖아요. 턴하기 시작할 때 턴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산다. 예, 그럴 때 다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사라고 그러면은 현대차 우선주 사겠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네. 그거는 왜 그래요? 어차피 배당 최소 1만 원으로 하기로 밸류업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바텀 라인이 되는 거죠. 밀려도 혹시 그러면 지금 배당률 25만 원대에 만 원을 받는 거나 네. 18만 원대 만 원을 받는 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높은 걸 본다라고 되면 그게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그걸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좀 더 승산 있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현대차가 작년에도 내내 이맘때까지도 여기 너무 안 간다, 주가가 뭐가 문제 있냐,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올해 들어서 25만 원까지 또 올라와 줬고 올라와줘서 지금 또 쉬고 있고 또 이렇게 왜 한 가지 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방 또 갑자기 30만 원, 40만 원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공략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세 가지 주제 짚어봤고 K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 모멘텀의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 사실 요즘 공략주에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게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후장 공략주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보여주세요. SL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좋죠. 투자 포인트를 짚어 주신다면? 네, 본부장님이 포스코 관련된 쪽 좋게 보시는데 제가 갖고 왔네요. 오. 네, 다 교차하고 이렇게 서로 그럼요. 왔다 갔다 다 하는. 좋게 보시는 건 다 좋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 때 일단 첫 번째는 종합 상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 약세로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더 수익 이유가 많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도 일본의 5대 종합 상사 안 파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느낌. 네, 두 번째로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있죠. 구동 모터 사업 이쪽도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쪽이죠. 이쪽 사업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포스코 그룹과 함께 연계를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마지막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거래 네, 프로젝트. 거기서 10월 달인가 국감의 증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거기서 또 많이 얘기를 하겠죠. 참여한다. 그렇게 되면 또 같이 한가공과 같이 또 보조를 맡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다 좋아 보이는데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 정도쯤 맞는 정도쯤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는 쪽이고 6만 원대 이상에서는 쫓아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눌림 목적에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가 때 있던 7만 원대, 손절가는 5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왕고래 2차 전지 밸류업 전기차. 전기차. 예, 구동모터입니다. 구동모터. 네. 전기차 대왕고래 밸류업. 종합 상사. 네. 밸류업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밸류업. 오케이.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2천 원, 매수가 현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원픽입니까? 뭐 좋죠. 아니 뭐 이건 원픽을 갑자기 이렇게 딱 정하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주호 본부장님의 포스코 그룹주에서 원픽은 홀딩스? 아니요 대왕고래 때문에 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짜요? 네, 인터내셔널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의견이 맞아서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알아봤고요. 이주호 본부장님의 SL 요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 현대 IPO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 나오는 기업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 잘못 따라가다가 큰 코 다쳐요. 네. 왜 아시겠지만 요즘에 하도 왔다 갔다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보세요. 뭐 올라갔다가 뺐다가 뭐 거의 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거 쫓아가시는 건 좋은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빠진 거 갖고 있으면 올라오지 않을까, 한 번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서 2차전지도 보세요. 불과 이번 달 저번 달 초만 해도 계속 안 좋다 화재에다가 그렇죠. 뭐 난리였잖아요. 아예 뭐 잊혀졌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LG엔솔 올라오는 거 보세요. 거의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오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들 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와 이게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섹터군들은 한번 리바운드가 세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어떤 이벤트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죠. 화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부각받으면서 올라오는 건데 저는 자동차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인도 IPO도 있고요. 밸류업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다. 지금 가격은 밀리지만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좋은 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노릴 수 있는 SL 쪽으로 한번 바라보자.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4만 손저가 3만 1천 원인데 손저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고 진짜로 3만 1천 원 이탈하면은 그냥 또 손절 그냥 하시고 다시 올라올 때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저점이 39,9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가격대는 지금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전 공략주 다음 주까지라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L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